자본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 상승세도 지속되었습니다. 신용시장에서는 대출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가계 부분을 중심으로 신용 확대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부 김현수 과장입니다. 지난 7월 11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 중 하나인 금융시장 동향 자료 작성을 담당하시는 두 과장님들을 모시고 금융시장의 자세한 흐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시장통괄팀 유영철 과장입니다. 채권시장팀 이영선 과장입니다. 네, 지난달에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없어서 BOK 마켓 브리핑도 한 달 쉬어갔는데요. 그런 만큼 좀 더 자세하게 다룰 이슈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우선 지난 금통위 이후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국내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큰 폭 하락하고 대출금리도 하락을 했는데요. 따라서 금융여건의 완화 흐름이 다소 강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말 이후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세도 지속되고 또 미국에서도 물가와 경기 지표가 둔화되면서 하반기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가 높아졌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 주식 및 채권 등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본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 상승세도 지속되었습니다. 또 신용 경계감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장기 금리부터 보시면 국고채 금리가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상당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외 물가 지표 둔화 움직임이 통화정책 피벗 기대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점 등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외국인이 현재 국채 선물을 대규모로 순매수하는 거래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주요국과 비교해보니 우리 국고채 금리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6월에 대선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토론이 끝난 직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반등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미국의 재정 적자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된 데 따른 것 같습니다. 국내 단기 금리의 경우에도 하락했나요?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MLF 수신 증감 그리고 은행채와 같은 단기채 발행 물량에 따라서 6월에는 보합세를 보여왔는데요. 7월 초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고 나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채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회사채 시장이 전반적으로 원활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신용 스프레드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동안 축소되던 흐름이 좀 둔화되는 것 같아요. 네, 상반기 회사채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회사채의 고금리 메리트가 부각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기관과 개인의 투자 수요가 모두 견조했습니다. 신용 스프레드도 지속적으로 축소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현재 우량물이나 비우량물의 스프레드 모두 장기 평균까지 충분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축소는 이제 어렵지 않나 이런 인식이 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5월에도 말씀하셨지만 4월 이후로는 회사채 순상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발행되는 물량은 일부 실적 부진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서는 원활하게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미매각이 나더라도 리테일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남은 물량들을 다 가져가서 별도로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회사채 시장도 상반기와 같이 원활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상반기 회사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초우량 채권 발행이 큰 폭으로 축소가 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이 많이 개선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은행채나 공사채와 같은 우량한 채권들의 발행 물량이 많아서 사실 상대적으로 비우량한 회사채들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중 초우량 채권 순 발행 규모가 2조 원에 그치면서 예년 평균인 14조 원을 크게 밑돌았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초우량채 발행이 축소되면서 기관이나 개인이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네요. 근데 하반기에는 그 초우량 채권이
사상 최대 수준의 만기 도래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초량 채권 만기 도래가 152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 상황이고요. 이에 더해서 회자채의 만기 도래 규모도 18조 원으로 하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차환을 위한 발행 물량 자체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차환 발행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순발행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근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또 정부가 PF 구조조정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한 자금 수요가 현재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와 같이 주택금융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채권 발행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현재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제3기 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사실 토지 보상이라든지 공공주택 건설과 같은 여러 자금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LH 등과 같은 건설 관련 공기업의 채권 발행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까지 하반기 신용채권 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또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지난 금통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코스피는 미국 물가 지표가 둔화된 점,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가 변동성 지수도 장기 평균을 하회하면서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미 연준의 통화정책 피벗 기대, 그리고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고요. 또 최근 미국 주식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이러한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조정 가능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정대 상황 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이후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이어갔는데 그 5월 금통 이후로도 같은 흐름을 보였나요? AI 관련 미국 기업에 대한 일부 고평가 우려에도 불구하고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계속되고 있어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채권 투자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채권 투자는 5월 중에 상당폭 증가했고요. 6월 중에 만기 도래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매수 강도가 약해지는 투자 패턴이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향후 유입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4월에 이어서 대출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또 가계랑 기업 모두 신용공급이 확대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의 신용시장은 어땠나요? 네, 신용시장에서는 지난 4월과 5월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출금리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가계 부분을 중심으로 신용 확대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먼저 대출금리를 보면 은행 여신금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주요 지표금리를 보시면 단기금리에 비해서 장기금리가 더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은행채에 주로 연동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 외 가계 신용대출과 중소기업 대출도 지표금리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은행 여수신금리가 모두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은행 여신금리의 하락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향후 은행 여신금리는 최근의 시장금리 하락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거기 때문에 당분간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가계대출 금리는 이미 가상금리가 매우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앞으로 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상금리를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 압력이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계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이후로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소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가계대출 전체로 보면 6월에는 4조 원대 증가하면서 전월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되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분기 말에 부채채권을 정리하다 보니까 나타난 일시적인 요인 때문이고요. 주택담보대출만 보시면 계속해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4월 이후에는 증가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6월에는 6조 원대까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다 보니 향후 가계대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지난 4월과 5월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난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후반까지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금리가 낮아서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시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 대출 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요인들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주택 매매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주택 매매 거래는 어떠한 수준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는 지난해 8월 이후 감소를 했다가요. 올해 들어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3월 이후에는 5만 호 수준을 넘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장기 평균의 75% 수준입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직 집계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6월에는 더 크게 늘어나서 아마도 장기 평균 수준을 상회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또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최근에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게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서울과 그리고 9억을 초과하는 중고가 주택의 거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 주택의 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도 함께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당분간 대출 수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소득 대비 평가한 주택 가격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예전처럼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든지 하는 갭 투자는 아직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주택 매수 심리나 거래가 강한 반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대출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보니 주택담보대출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여신금리 부분에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지금 3% 후반까지 낮아졌거든요. 이렇게 대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또 대출 한도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주택 매수 여력이 높아지게 되고 주택 매수 심리를 자극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매매 시장뿐 아니라 최근의 전세 시장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꾸준히 전세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가계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수도권 전세 가격 기준으로 보시면 2년 전 가격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더 낮은 역전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 9월 이후에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계약했던 물량들의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이 전세 가격의 역전폭이 빠르게 축소될 예정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그간 미미했던 전세 대출 수요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고 또 앞으로도 주택 관련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향후에 유의해서 바라봐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전반적인 여건 변화를 종합해 볼 때 가계대출의 상방 압력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앞으로도 주택거래 상황 그리고 은행권 대출 취급 행태 같은 가계대출의 불안 요인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계대출은 상방 압력이 좀 높은 상황인데 기업의 자금 조달 현황은 어떤가요? 6월에는 보통 기업들이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해서 대출을 갚고 또 회사채나 CP를 상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도 반기 말에는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대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반기 말 계절 요인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기업 자금 조달 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출 태도가 유지되고 있고 또 회사채 시장에서도 견조한 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건설업과 부동산업 같은 취약 업종이랑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계와 기업 모두에서 은행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은행권의 자금 조달은 원활한 상황인 걸까요? 은행은 먼저 수시 입주식 예금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는데요. 이는 기업들이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해서 유동성 확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정기예금은 지자체 자금이 재정 집행으로 인출되면서 소폭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금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유동성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CD, 은행채 같은 시장성 수지는 순상환되었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과 자산운용사 자금 흐름은 어땠나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으로의 자금 유입도 늘어났는데요. 주로 상호금융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출시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는 MMF가 재무 비율 관리랑 결산 때문에 법인과 정부 자금 중심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는 자금 유입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지난 금통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 여건의 완화 정도가 다소 강해졌다라는 평가가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금융시장은 어떤 점에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우선 국내외 경기 및 물가 상황,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나 경로 및 속도,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그리고 미 대선을 비롯한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상황 등에 따라서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시장에서는 하반기 가계대출의 상방 리스크가 다소 커진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비은행 기업대출 중심으로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 부동산업의 업황이라든지 그리고 부실채권 정리 상황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7월 통화정책 방향 금융통화위원회 보고자료인 금융시장 동향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유영철 과장님, 이영선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